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27일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2분이네요.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이지만 늦잠을 자지 않고 7시경부터 막 좀 움직였더니 조금 피로감이 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 딸방을 조금 꾸며주느라 제가 세월이 지나도 흥미가 줄어들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독서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집 꾸미기 요게 있답니다. 그래서 눈이 탁 떠졌는데 빨리 저 일을 해치워야지. 이제 버릴 건 좀 버리고 한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피곤하네요. 여러분은 뭘 하시며 일요일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읽을 분량을 책으로 치면 49페이지이고요. 제가 임의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는데 16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다. 제1장 엄정한 역사의식을 위해 16. 내 호를 새로 정하다. 나는 본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백성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하는 일마다 올바른 것은 없는 것 같았고 대한민국 되어가는 폼이 그리 미덥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에는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북에 있는 인민공화국에 대해 향심을 품었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나는 35개월이나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역 근무한 후 대학에 갔는데 병장 출신인 나에게 대학 군사훈련을 받으라고 했다. 대학 군사훈련을 먼저 받고 군대에 가면 6개월까지 현역 단축 근무 혜택이 주어지는 때였는데 나는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4년이나 더 받아야 했다. 이어서 나는 만 35세까지 향토예비군을 10년 이상 했다. 그런데 내가 향토예비군에서 벗어날 무렵 법이 바뀌었다. 현역 제대 후 6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단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남보다 4년이나 향토예비군을 더 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민방위를 45세까지 했다. 내가 민방위 의무가 끝나갈 무렵 또 법이 바뀌어 민방위 연한이 40세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억울해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어디 나 하나뿐이겠는가. 무엇보다 아들 셋을 군대에 보낸 내 어머니는 10년 동안이나 현역 근무 이상으로 노심초사하셨을 것 아닌가. 나는 우리 역사에 합당한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다. 분단의 역사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기회주의자라고
욕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의 기회주의는 한 번도 어느 편이 승세인가 또는 어느 편에서 내가 더 출세할 수 있겠는가를 따져본 적이 없다. 나의 기회주의는 어느 편이 부끄럽지 아니한가를 숙고해보는 일면 소극적인 것이었다. 내가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에 호라는 것이 있다. 추사나 백범 같은 것 말이다. 물론 당대의 상황에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약간 먹물을 과시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현대에 들어서도 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느껴지곤 했다. 호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거산 김영삼, 일해 전두환, 청계 이명박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호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붙여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가 언론에 정치 평론을 쓰면서부터 받은 칭호는 용공, 친북, 빨갱이, 좌빨, 좌좀 등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종북으로 거의 일원화되는 것 같은 양상이다. 나는 이제껏 종북이라는 칭호를 좋게 10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 세상이 나를 종북이라고 일컬으니 이제는 나도 호를 하나 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 내 호는 종북이다. 17. 내가 종북이라는데 당신들은 뭐지? 나는 종북 운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분노라기보다는 아예 절망적인 심정에 빠져들곤 한다. 그들에게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국민으로 사는 수치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북쪽을 배격하는 것도 모자라 남쪽의 동포들에게도 이념의 올가미를 씌워 배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정신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관절, 종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필경, 북을 따른다 혹은 북에 맹종한다는 뜻일 터인데 여기서 북이라는 것의 실체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북이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인가? 또는 조선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말함인가? 아니면 2300만 북한 동포까지 포괄하는 개념인가? 아무렇든지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맹종한다는 것인가? 종북은 정적을 빨갱이와 용공으로 몰았던 메카시즘보다 현저히 조악한 개념이다. 빨갱이와 용공에는 이념 배경만 있을 뿐이지만 종북에는 이념뿐 아니라 민족 배경의 모진 악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책동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국가관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투로 말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가관이 뭐냐고 물은 적도 있다.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국민이 아니라는 비국민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악독한 일본 국가주의에 이어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한국 전쟁 당시의 전시체제 논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낙인 찍혔던 무수한 동포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들 자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인가. 그것은 광기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잔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싸잡아 비국민으로 매도했던 전쟁의 광기.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땅에서 공동체의 일원을 종북으로 모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일이다. 조갑제와 변희재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난 정미홍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입만 열면 종북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걱정돼서인가 아니면 모종의 개인적 욕망 때문인가? 당신들의 종북 타령은 대관절 누구 들으라는 소린가? 당신 독자들 들으라는 소린가? 아니면 박근혜 들으라는 소린가? 정말로 종북주의라는 확신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걸어
고발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태도 아닌가. 이것은 다른 것에 앞서 너무도 비인간적인 행태가 아닌가. 어쩌면 당신들이야말로 만약 북한이 잘 사는 강대국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종북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들의 인격이 억강, 강약의 기회주의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편견일까? 정작 더 큰 문제는 민주 진보 진영에 있다. 애국가 운운하며 통합 진보당을 야권 연대에서 제외한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통합 진보당은 야당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것 역시 비국민의 논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전에 조중동 앞에서 애국가를 언급한 박지원과 유시민, 어제의 동지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했던 조승수, 종북이라는 말은 반대한다면서도 북에 편향된 의식이 문제라고 주워 섬겼던 심상정, 북의 숙주, 기생충 운운했던 진중권 등등. 오늘 이 황폐한 종북몰이의 주범은 진정 당신들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발설한 것, 진보연하던 사회당의 원용수였다. 이념으로 동족을 매도하고 남북으로 인간을 배격하는 논리는 이미 반세기 전에 종식됐어야 한다. 당신들은 동족끼리의 관용과 화합이 싫은가? 민족 통일이 그토록 두려운가? 대관절 어디에서 나오는 컴플렉스인가? 오늘의 종북몰이는 반민족, 비인간적인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종북을 운운하는 부박한 사람들에게 반민족주의자 또는 비인간주의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는 나를 또 종북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안다. 일찍이 토마스 만은 자기에게 코뮤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의혹은 나에게 부당한 것으로 되거나 아니면 과분한 명예가 된다. 18. 왜 망한 나라의 군주는 모멸되는가? 중국인에게 역사상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1위가 마오쩌둥이고 2위가 덩샤오핑이다. 이 밖에 진시황이 있으며 공자는 10위권의 말석을 차지한다. 물론 역사적인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상왕조의 마지막 군주 주를 들 수 있다. 원래 국호가 상인 이 나라는 최근까지 은으로 불렸는데 그것은 상을 멸망시킨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를 격화시켜 수도 이름인 은으로 부르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서고금의 피정복국을 격화시키지 않는 정복국은 없었다. 상의 마지막 임금 주는 고사성어 주지육림의 주인공이다. 주지육림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런 주연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는 주지육림에서 당대 최고 미인 달기를 데리고 논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문일 따름이다. 우리는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공민왕의 남색에 대해서도 주워들은 게 조금 있다. 역사기술에는 조작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조작되지 않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망한 나라의 마지막 군주는 처절할 정도로 격화된다. 이것은 흥한 나라의 첫 군주가 황당할 정도로 격상되는 이치와 본질에서 같은 것이다. 놀랍게도 주는 인류 최선의 역사가 사마천에 의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주는 사리를 명료히 분별하는 자질을 타고난 인물이고 판단이 민첩하고 보고 듣는 것이 신속한 장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죽은 백이와 숙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 백이와 숙제는 한국의 성산문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지조의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백이 숙제가 끝까지 지키려 한 임금이 누구였던가? 그게 바로 상나라의 주임금이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주의 무왕에게 인을 저버리면 안 된다며 말꼬리를 잡고 하소연하다가
주무왕이 끝내 거부하자 인생을 포기하고 수양산 입산을 단행한 것이었다. 아무튼 무왕은 상나라의 주를 무너뜨리고 주를 건국한다. 이때 만들어진 그럴듯한 말이 역성혁명이라는 용어다. 왕조를 뒤집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성만을 바꾸었다 해서 지어진 말이다. 이 말을 가장 요긴하게 수용한 인물이 이성계이다. 그래서 조선 건국 애창가인 용비어천가에서는 이성계가 무왕에 비견되는 것이다. 주무왕은 곧장 상나라와 주임금에 대한 격화 작업에 들어간다. 오늘날 발굴되고 있는 상나라의 갑골문이나 방대한 양의 청동 제기들은 이 까마득한 고대국의 문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런 상나라의 섬세하고 찬란했던 문화가 유치하고 초라한 것으로 왜곡 홍보되었다. 아울러 상의 마지막 군주 주는 음탕한 폭군으로 흑색 선전되었다. 주지육림이라는 말도 이때 지어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주는 아름다운 여인 달기와 순수하고 화사한 사랑을 나누었을 수도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망한 나라라고 해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망한 나라라고 해서 특히 그 문화까지를 매도해버리는 작태는 고쳐져야 한다. 한국인은 이런 경향이 심하다. 계몽주의 지식인이나 근대화주의자나 기독교인의 일부는 근대에 망한 조선을 아예 배관시한다. 이는 이성적이지 않을 뿐더러 실리적이지도 않다. 조선이 망한 원인을 내재적으로 짚어본다면 세도 정치와 일당 독재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대원군과 고종이었다. 하지만 너무도 교활하고 폭력적인 외세의 침탈은 조선의 내부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못난 군주로 알고 있는 고종은 의외로 미덕이 많은 인물이었다. 나는 고종이 때를 잘 만나 태어났더라면 상당히 괜찮은 군주로 기록될 수 있었다고 본다. 고종을 모멸의 대상으로 왜곡, 격화시킨 것,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다. 이것은 비단 나라에 관해서만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달한 사람은 기껏 상찬되고 낙백한 사람은 의례에 폄하되는 풍조는 무지한 사람들의 나약성과 기회주의 속성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패망한 군주를 함부로 매도하지 말자. 역사에는 패망한 군주는 무조건 모멸해야 한다는 부도덕한 불문율이 있다.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